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초대하는데, 하나는 사드. 이분이 외통위 간사시거든요. 외통위 간사. 네, 외통위 간사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각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네. 아주 중요한 자료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BBK 자료를.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신 분입니다. 김경엽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 평상시에 파파이스 보십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죽었어요, 오늘은. 사드 얘기부터 몇 가지 여쭤보면, 핵심 질문 몇 가지 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임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시점에 임시 배치를 하는 거죠? 우선은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이제 찬반의 입장을 명확하지 않은 채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주면은 차기 정부가 여러 가지 이 대북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금 ICBM 6차 핵실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됐고, 그 미국에서의 아주 대단히 분위기가 선제 타격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칫 이게 좀 한반도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8.15 때부터 전쟁, 군사력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이걸 이제 딱 못을 박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6차 핵실험 딱 터지면서 아주 분위기가 실제로 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험악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이제 거의 사실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선 아마 사드라도 임시 배치. 그게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요구는 항상 강력했죠. 사드 요구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이 6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미국이 그 문재인 정부의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했나요? 사드 배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늦춰왔던 거잖아요. 지연시켜 왔었는데. 예. 굉장히 그 요구는 강력했는데 그걸 사실 이제 늦춰왔던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뭐 진짜로 최순실하고 로키드 마틴사가 무슨 사바사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갑자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된 이후에 대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없게 돼버렸죠. 배치 여부를 두고.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남은 협상 카드가 너무 적잖아요. 뭐 임시 배치 그것도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시간을 계속 늘리고 그 사이에 뭐 정세를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얼마 없는 카드, 그러니까 박근혜 카드 다 없애버려서 얼마 없는 카드이긴 한데 그 얼마 없는 카드도 너무 빨리 써버린 거 아니냐. 이제 다음에 뭐 하냐 이제. 그러니까 사드를 가지고 대북 카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대북 카드는 안 되고 미국하고 예. 중국 사이에서. 미국하고도 사실 사드가 카드로 좀 작용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하고는 일정 정도 좀 이렇게 협상의 카드로 좀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아마 좀 그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상이 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좀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고 또 뭐 전쟁한다느니 그러니까 그럼 얘따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 관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따 이 처먹어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도 이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가 별로 없다. 써먹을 수 있는. 사드가 뭐 그 환경 영향 평가 1년 정도 벌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랑 뭐 북한이랑 미국이랑 분위기가 평화 쪽으로 흐른다든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뭐 철회할 수도 있고 좋아지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가능하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사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시 배치든 정식 배치든 다 반가울 리는 없는데. 네. 사드는 다 반대하죠. 대부분.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원래 반대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니까 그냥 그런가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문재인도 어쩔 수 없었겠거니. 예. 이런 거지 흔쾌히 반가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라고 하지만 그게 임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다시 철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배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이거를 철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식 배치라고 할 때는 그 지금 사드 부지를 기반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그래야 되는데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프장 부지에다 그냥 갖다가 얹어만 놓은 거 상태인 거거든요. 네, 기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1년 정도 걸린다. 이게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거는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년 반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이 부지 공여의 절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그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유재산 특례법상에 의해서 우리 부지를 공유한다. 미군에게 이제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의했던 건 그건데 아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그것도 밟아야 된다면은 절차를 밟겠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었고. 모든 절차를 가능한 다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최대한 길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국내법에 있는 절차는 다 밟아야죠. 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의 좀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좀 이렇게 이 북핵 문제에 좀 실마리가 좀 풀려서 실질적으로 좀 철회시킬 만한 명분이 좀 만들어져야죠. 그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건. 네, 그렇게 하면은 정식 배치를 하지 않고도 철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핵위기가 사라졌다. 이럴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카드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임시 배치조차도 막 이렇게 꿈틀꿈틀 천천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분위기는요? 예. 미국의 압력이나 미국의 아마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아주 지랄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일각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무기도 팔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한국이 사드 말고도 다른 무기를 미국한테서 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그 미사일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푼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플러스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팔지 않았던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 무기들도 구입하게 되는, 미국은 파는 거지만 우리한테 필요했던 무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안 팔아준 건 일본한테는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든가 그런 무기들. 그러니까 이것도 딜에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드 우리가 하고 그러면 니네 이거 중량 풀어주고 그리고 니네 우리한테 안 팔았던 무기도 팔아. 이런 것도 패키지 딜 속에 있었던 겁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른 게요. 모든 정부하고 다르죠. 예. 모든 정부랑 다릅니다. 네. 예측 불가능. 네. 그 다음에 그 정부 내에서 아주 이렇게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가끔 이제 입장이 틀린 거죠. 뭐 그러니까 북핵 실험 바로 직후에 FTA 폐기하겠다. 뭐 이런 말은 그냥 하잖아요. 그건 미국에서도 욕 많이 먹었죠. 전화 통화에서는 아마 전화 통화 내용에는 이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인 방위 능력들을 갖추는데 네. 일정 정도 도움을 요청을 한다. 네. 이런 정도의 아마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이렇게 네. 돼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여기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트위터에 써버렸어, 그리고. 그런 내용의 통화는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정부는 그 미국의 신무기를 우리가 팔라고 그래도 안 팝니다. 그랬었죠, 예전에. 안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자권 환수하는 데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찰기 아닙니까? 정보기. 이걸 사야 되는데 안 팔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일본에 그런 능력을 제공했어요. 갖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팔까? 사실 그건 걱정입니다. 예. 혹시 뭐 F-35기 팔듯이 예. F-35기 좀 더 사달라. 거의 떨이다. 예. 뭐 이런 수준으로. 소위 이제 안보를 중요하지 한다는 보수 정권은 그렇게 고철이나 아니면은 실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를 못 사왔어요. 근데 거꾸로 트럼프는 그걸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우리한테 이득인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신무기들이 있죠. 우리가 좀 돈을 주더라도 사봐야 될 반드시 네. 필요한 무기는 있는데 그걸 정말 팔까? 저는 뭐 아직도 저는 자신을 트럼프 못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거. 아마 미국 내에서 다시 가가지고 백악관 참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예,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북핵 때문에 우리가 몰리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얻어낼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이런 거 내놓으라고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업가고 또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돈, 예, 각각. 예. 그래서 돈 되는 거면 일단 하려고 하는 뭐 일단 얘기는 그렇게 꺼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이제 실질적으로 좀 협상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정 정도 아마 이제 전자권 환수나 이런 것에는 동의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동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군 유집이나 이런 건 아마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줄이려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그 와중에 무기는 팔긴 팔되 아마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면은 신무기는 안 되고 뭐 한국에 줄 만한 좀 뭐 팔아도 되는 뭐 이런 정도의 무기로 하지 않을까. 전술핵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진짜로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드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 없다고 보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 그것은 중국 압박용으로 일부에서 쓰고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백악관 내부에도 사실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의 의견이 중국 압박용으로 전술핵 배치를 이제 꺼내 드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전술핵을 점점 줄여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있는 전술핵도 이렇게 국내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시끄러운 데들이 있거든요. 전술핵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술핵에 대한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술핵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흐름인데 지금 한국에다 추가로 배치할까?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 공식 입장은. 우리로서는 일단 여기에 전술핵을 들여놓는 순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지요. 그건 뭐 그다음부터는 서로 이제 핵 전쟁, 그러니까 핵 경쟁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전술핵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술핵을 들여와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저께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전술핵을 자체 개발해야 된다라는 주장. 핵 개발이지 뭐 전술핵은 따로 있나요? 자체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미국을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술핵을 들여왔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문제인데, 그거는 들여와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가 아닌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현재 본토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나 여기에 들여와서 전술 핵무기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으나 미군이 운영하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땅에 있느냐 아니면 뭐 잠수함에 있느냐 이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의 문제는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핵 공격이 됐을 때 반격 시간대를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은 전투기에 탑재를 해야 되고 탑재해서 반격까지 하는 데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무기는 탑재가 돼 있는 상태고 단추만 딱 누르면 30분 이내에서 폭격이 가능해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훨씬 네. 신속하고 이 폭발력이나 이런 데서 훨씬 미국에 있는 핵무기가 훨씬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버튼도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누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성주 시민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일단 설득을 할 수밖에 없죠. 여당 차원에서 한번 의원들이 쭉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부 의견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는 뭐 반대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 문제를 삼는 분들도 그러니까 꽤 밤에 와서 많더라고요. 꼭 그렇게 했어야 네.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야 되고 아마 갈 계획도 있고요. 네. 또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드 특위 위원분들 중에서 몇 번씩 왔다 갔다 좀 하시면서 계속 그쪽 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사드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로는 거의 80%가 찬성이긴 해요. 예. 이런 사람들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느끼긴 느끼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정부 때 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심정도 있고. 그런데 성주 시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사자들이니까. 여기는 가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뭐 지금 하여튼 돌아가는 뭐 상황들 가지고 우선 뭐 충분히 만나서 의견 듣고 설득하고 이후의 계획들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함께 잘 좀 점검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가서 혼나는 거거든요. 꼭 그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왜냐면 그분들한테 생존권의 문제니까 네. 정부가 이렇게 버려두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성주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5%가 밖에 안 나와서 득표율이. 근데 그것까지 조롱하는데 그 15%는 뭐 국민 아닙니까? 두 번째 주제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예. 일단 무슨 자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 12월 달에 이제 BBK 예. 이 10년 전입니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예. 이게 핵심이죠. BBK는 그냥 네. 한마디로 진짜 주인이 누구야 이거거든요. 예, 이명박이 진짜 아니야 이거거든요. 주인이 이거 누구냐? 이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서류로서의 근거가 있느냐였는데 그동안 그 전에 이제 2007년 12월 달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김경준과 이명박의 이면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면 계약서에 주식을 서로 사고 판 이제 이면 계약서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실제로 이명박 계좌로 들어갔느냐가 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LKE뱅크라고 하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어렵죠.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를 김경준이 맡고 있었는데 LKE뱅크에서 돈이 실제로 주식 대금이 이명박 계좌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 그것과 이면 계약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 계약서의 내용이 그 주식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송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그 당시에는 검찰이 발표할 때는 이 LKE뱅크가 이명박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면 계약서도 가짜고 예. 결국은 짜고. 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하다. 무혐의 처분 이게 내리는 것에 이게 이제 실제로 스모킹건이었죠 이게. LKE뱅크 이것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명박은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정치 활동을 못하다가 일단 사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 그럴듯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해봐야 건설회사 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붐이 일고 인터넷 베이스로 무슨 비즈니스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BBK는 2000년대 얘기예요. 2007년에 문제가 됐지만 2000년에 불거진 일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막 그 소위 들끓던 시절이죠. 그때 인터넷 베이스의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주회사가 LKE. 그 다음에 투자 운용회사,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BBK.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EBK. 이렇게 삼각형으로 종합금융회사,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짠! 그런데 그 종합금융회사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명박이 자기가 BBK 설립했다고, LKE 설립했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네, 동영상이 우리가 본 있었죠. 동영상 있잖아요. 금감원이 탁 튀어나왔어요. 왜? 이 투자자문회사하고 은행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인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어그러졌잖아요. 사업이 어그러졌으니까 거기 들어간 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빼내면서 불거진 일이 주가 조작, 왜 돈을 빼내야 되니까 주가 조작하고 미국으로 튀고, 그 다음에 그 천억대 피해자가 생기고 횡령해서 도망가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LK나 BBK나 EBK나 이런 복잡한 이름들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BBK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이 세 회사는 결국 하나의 회사예요. 왜? 같은 사무실을 쓰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에다가 같은 계좌에서 사무용품을 다 사고 결국은 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돈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게 다 하나의 회사인데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BBK라는 회사가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 출발이. 이 BBK의 근데 의원님이 찾아내시는 건 뭐냐면 이 BBK의 주식을 LKE로 팝니다. BBK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 일로 간다고요. BBK 주식이 다 LK로 가. 그러면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샀으니까. 그 돈이 50억대인데 그 돈이 50억대가 이명박 개인 계좌로 간다고요. 주식을 가져간 다음에 돈을 가져가서 이명박한테 줬으니까 이명박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이 넘어가고 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주인 아니야. 근데 그 돈이 간 계좌를 그리고 그 금액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송금 기록을 찾아낸 거죠. 진짜 핵심을 찾은 거예요. 왜냐? 이 표면적으로는 이명박의 주식을 돈 주고 산 걸로 돼 있지 않고, AM 파파스인가? 복잡해. 복잡해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껍데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많은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껍데기예요. AM 파파스도. 왜냐면 김경준이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란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처리하되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 이면 계약의 내용이 BBK 주식을 일로 다 옮기고 그런 다음에 돈이 일로 나가고 그런 이면 계약을 쓴 거죠. 제가 보기엔 김경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이면 계약이. 예? 왜냐하면 겉으로는 김경준이 다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김경준이 이면 계약을 요구했고 이명박을 오케이 했고 찍은 거야. 돈이 입금된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당연히 알았죠. 알았는데 그때는 직접 입금된 게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검찰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 알았는데 이거는 BBK 주식이 이명박한테 간 게 아니라 LK뱅크 주식이 이명박한테 갔기 때문에 이거는 BBK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 돈이 알긴 알았는데 이면 계약서 써 있는 대로 그 금액이긴 하지만 이면 계약서가 가짜라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가짜여야지 이 돈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근데 요 계좌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07년에 발표할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그 돈을 알았다가 아니라 네. 네. 그렇게 간 돈이 없기 없다라.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없기 가짜다. 때문에 정확히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하고 그래서 무혐의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때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자료가 검찰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들은 알았던 거죠. 이미 네.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의 때 한 얘기는, 검찰이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은폐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였고, 따라서 이건 이제 새로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수사팀들이 그때 뭐 그런 돈이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는 대충 다 알았는데 돈의 성격이 그게 아니었다. 말을 바꾸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데 그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도 봤더니 어떤 얘기냐면은 전혀 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요. 맞지 않는 게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샀어요. 그런데 그 주식은 김어준 총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셈인 거죠. 예. 네,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김어준 총수한테 사면은 돈을 어디다 줘야 돼요? 삼성전자로 줘야 됩니까? 김어준 총수로 줘야 됩니까? 총수한테 줘야겠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한테 돈을 네.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렇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한테 네. 주는 거죠. 검찰의 해명을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하간 검찰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검찰의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면 계약서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김경준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그 이면 계약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왜 조작했냐, 조작했다고 말했냐, 사실인데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와 자기 누나를 놔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조작했다고 거짓 거짓 증언을 자백을 했다라고 나오고 나서 책에서 얘기했던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면계약 그리고 그 이면계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면계약에 부합되는 돈이 나온 거예요. 서류로. 근데 거꾸로 이게 전부 다 임명받게 되면 김경준이 받았던 제목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 이 금액으로 인해서 임명받게 되면 BBK, LK, 뭐 기타 등등 옵셔널 벤처에서 전부 다 임명받게 되고 여기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BBK가 임명받게 된다는 것은 다스가 임명받게 되는 거예요. 다스도 임명받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명받게 되면 그 이전에 도곡동 땅도 임명받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명박이 이게 다 내게 아니라고 차명으로 덮어뒀던 것들이 통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구멍을 뽕 낸 거예요. 어제 아무튼 그 이제 총리의 답변은 네. 이 기록을 확인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빠졌다면은 다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수사만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개중에 이제 그 저쪽에서 하나 이명박 쪽의 얘기입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나 새로운 있죠. 게 나왔잖아요. 하나 있죠. 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이요. 네. 이명박에 대해서 무혐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김경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명박의 혐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곧 끝을 같이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PPL 합시다. 네.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마카. 직원들이 먹여야만 하는 김원준 총수님과 달리 한 번 드신 분들은 다시 찾아주십니다.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마카. 딴지마켓 재구매율도 85%를 찍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주셔서 이번 추석 이벤트도 크게 합니다. 3세트를 사신 분께 2세트를 드립니다. 기업에서 직원들 선물로 주셔도 좋고 딴지처럼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먹이셔도 좋습니다. 아니, 3세트를 샀는데 왜 2세트밖에 안 준다는 거야? 2세트를 더 드린다는 건가 봐요. 더 준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총수님, 뉴스 공장 하실 때마다 피곤해 보이시던데 자발적으로 드셔보세요.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의혹.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영구 집권을 꿈꿀 때 이 영구 집권을 막을 정치적 라이벌로 여겼죠. 예, 당시 박정희가. 왜냐하면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장조나 선생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실제 인기도 굉장히 높았고. 근데 갑자기 포천에서 떨어져서 죽은 걸로. 산에서, 네. 왜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작가 특유의 빠른 문체로 풀어냅니다. 소설 의혹. 예. 이 책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 소설 의혹입니다. 제목이. 예.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당나귀 비누. 동영상 어떻게 됐나요? 또 영상 보내왔나요? 아직 안 왔네요. 스크럽을 써보라고. 스크럽,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태리 타월 있지 않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피부가 상해요. 이태리 타워. 스크럽을 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아, 여기 각질이 벗겨지죠. 얼굴에 각질이.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스크럽이라는 걸 많이 써요? 원래? 여성들은 많이 쓰죠. 그럼 내가 한번 써보기로 할게요. 예. 내가 한번 써보고 다음에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해드리기로 할고. 2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초대하는데, 하나는 사드. 이분이 외통위 간사시거든요. 외통위 간사. 외통위 간사시고. 그리고 2번째로는 최근에 각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네. 아주 중요한 자료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BBK 자료를. 이 2가지 때문에 모신 분입니다. 김경엽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파파이스 보십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죽었어요, 오늘 근데. 사드 얘기부터 몇 가지 여쭤보면, 핵심 질문 몇 가지 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임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시점에 임시 배치를 하는 거죠? 우선은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이제 찬반의 입장을 명확하지 않은 채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주면은 차기 정부가 여러 가지 이 대북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금 ICBM 6차 핵실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됐고, 그 미국에서의 아주 대단히 분위기가 선제 타격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칫 이게 좀 한반도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8.15 때부터 전쟁, 군사력을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이걸 이제 딱 못을 박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6차 핵실험 딱 터지면서 아주 분위기가 실제로 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험악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이제 거의 사실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선 아마 사드라도 임시 배치. 그에 미국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요구는 항상 강력했죠. 사드 요구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이 6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미국이 그 문재인 정부의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했나요? 사드 배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늦춰왔던 거잖아요. 지연시켜 왔었는데. 예. 굉장히 그 요구는 강력했는데 그걸 사실 이제 늦춰왔던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뭐 진짜로 최순실하고 로키드 마틴사가 무슨 사바사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갑자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된 이후에
대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없게 돼버렸죠. 배치 여부를 두고.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남은 협상 카드가 너무 적잖아요. 뭐 임시 배치 그것도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시간을 계속 늘리고 그 사이에 뭐 정세를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얼마 없는 카드, 그러니까 박근혜 카드 다 없애버려서 얼마 없는 카드이긴 한데 그 얼마 없는 카드도 너무 빨리 써버린 거 아니냐. 이제 다음에 뭐 하냐 이제. 그러니까 사드를 가지고 대북 카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대북 카드 안 되고 미국하고 예. 중국 사이에서. 미국하고도 사실 사드가 카드로 좀 작용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하고는 일정 정도 좀 이렇게 협상의 카드로 좀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아마 좀 그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상이 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좀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미국이 워낙 그리고 플러스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팔지 않았던 무기들이 있어요. 예. 그 무기들도 구입하게 되는, 미국은 파는 거지만 우리한테 필요했던 무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안 팔아준 건 일본한테는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든가 그런 무기들. 그러니까 이것도 딜에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사드 우리가 하고 그러면 니네 이거 중량 풀어주고 그리고 니네 우리한테 안 팔았던 무기도 팔아. 이런 것도 패키지 딜 속에 있었던 겁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른 게요. 모든 정부하고 다르죠. 예. 모든 정부랑 다릅니다. 예. 예측 불가능. 예. 그 다음에 그 정부 내에서 아주 이렇게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가끔 이제 입장이 틀린 거죠. 뭐 그러니까 북핵 실험 바로 직후에 FTA 폐기하겠다. 뭐 이런 말은 그냥 하잖아요. 그건 미국에서도 욕 많이 먹었죠. 전화 통화에서는 아마 전화 통화 내용에는 그 이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인 방위 능력들을 갖추는데 네. 일정 정도 도움을 요청을 한다. 네. 이런 정도의 아마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필요한 이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여기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트위터에 써버렸어, 그리고. 예, 그런 내용의 통화는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정부는 그 미국의 신무기를 우리가 팔라고 그래도 안 팝니다. 그랬었죠, 예전에. 예, 안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자권 환수하는 데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찰기 아닙니까? 정보기. 이걸 사야 되는데 안 팔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일본에는 그런 능력을 제공했어요. 갖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팔까? 사실 그건 걱정입니다.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공여, 이 부지 공여의 절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그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유재산 특례법상에 의해서 우리 부지를 공유한다. 미군에게 이제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의했던 건 그건데 아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그것도 밟아야 된다면은 절차를 밟겠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었고 모든 절차를 가능한 다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최대한 길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국내법에 있는 절차는 다 밟아야죠. 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의 좀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좀 이렇게 이 북핵 문제에 좀 실마리가 좀 풀려서 실질적으로 좀 철회시킬 만한 명분이 좀 만들어져야죠. 그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건. 네, 그렇게 하면은 정식 배치를 하지 않고도 철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핵 위기가 사라졌다. 이럴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카드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임시 배치조차도 막 이렇게 꿈틀꿈틀 천천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분위기는요? 예. 미국의 압력이나 미국의 아마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아주 지랄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일각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무기도 팔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한국이 사드 말고도 다른 무기를 미국한테서 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그 미사일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푼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싸게 나오고 또 뭐 전쟁한다니 그러니까 그럼 얘따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임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 관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따 이 처먹어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도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가 별로 없다. 써먹을 수 있는. 사드가 뭐 그 환경 영향 평가 1년 정도 벌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랑 뭐 북한이랑 미국이랑 분위기가 평화 쪽으로 흐른다든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뭐 철회할 수도 있고 좋아지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가능하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사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시 배치든 정식 배치든 다 반가울 리는 없는데. 네. 사드는 다 반대하죠. 대부분.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절 원래 반대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니까 그냥 그런가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문재인도 어쩔 수 없었겠거니. 예. 이런 거지 흔쾌히 반가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사드 임시 배치라고 하지만 그게 임시가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다시 철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배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이거를 철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식 배치라고 할 때는 그 지금 사드 부지를 기반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그래야 되는데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골프장 부지에다 그냥 갖다 얹어만 놓은 그 상태인 거거든요. 네, 기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1년 정도 걸린다. 이게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거는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년 반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최소 1년 이상